자,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 10페이지 이제 꺽쇠 4번의 변론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변론기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사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건 자, 1번의 필수적 변론주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무변론은 엄청난 예외제도라는 거죠. 예외제도. 자, 가번 봅니다. 필요에 따라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이는 경우 아니면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기일 통지서를 보내 원고 피고 양쪽을 부르시고요. 나번 이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행하고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는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민사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하는 필수적 변론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 오셔가지고 당사자와 법원이 각각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변론에서 원고 피고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법원이 뭐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송이라고 하는 거 들어와서 이분들의 즉 분쟁의 주체와 해결의 주체들이 각각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고 출제자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 관련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분들 역할 관련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교수님들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문제를 꼬박꼬박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과연 이 학원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죠? 거기만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잘 이루어지고 완성이 됐을 때라야 이제 원하는 바가 딱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도 너희들 더 이상 불만이 없지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역할들이 강조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으로 현출돼요. 민법에서 가장 많이 봤던 거.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판결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내요? 이분들이 아까 공격을 하시고 방어를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장에 당부를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타당성. 질문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분들 얘기에 대해서 당부를 논해봐라.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당연히 배점이 좀 올라가겠죠.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예요. 단지 여기만 물어보느냐 아니면 그래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더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얘기 좀 더 해볼래? 라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 역할을 어디서 한다? 여기 변론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실게요. 자, 변론기일에 미리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 서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자, 말로 진술하는 거죠. 구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개 법정에서 이거는 헌법 자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주의죠.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왜냐? 가장 중립적인 기관, 법 전문가 집단인 법관님들. 그래서 법관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크게 보면은 대법관을 구성하는 분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그리고 그분들 아닌 분들을 우리는 법관이라고 하고 그분들을 우리는 판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판사라고 하면 대법관님들을 제외한 일반 판사님들 말하는 거고요. 자, 뒤에 당사자 쌍방이 대석해서 출석. 여기에 출석을 하셔야 되죠. 왜냐? 출석을 해야 이제 싸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봅니다. 자, 말로 변론을 하게 되므로 공개주의, 직접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주의라는 여러 가지 심리의 원칙들이 실현되게 되고 자, 그리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상을 구현시키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겠죠.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에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3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분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결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분의 역할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단지 결석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바로 이분들에게 불합리한 재판을 진행할까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제도적 장치로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4번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결석하는 경우 소송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법무사에서는 1쟁점 정도가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쟁점은 아니고요. 바로 1쟁점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민사소송법은 이런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당사자 한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웃기죠? 분명히 출석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도 제재적 조치를 주는가? 우리 지금 막 공부하지 않았느냐? 오셔서 말씀 좀 하시라. 근데 출석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해요? 변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 서면 내용을 마치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의 변론과 맞추어 심리 판결하는 대석 판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미 나는 문서로 다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법원아 너희들이 판단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조차도 섞기 싫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서 봤던 답변서라든지 어떤 서면 제출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당사자는 이미 제출한 준비 서면에 적혀있는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바 이는 예고하지 않은 사항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다? 결석자에게 예상 밖의 재판이 되어 불공평하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민사소송법에서의 특강을 절차와 체계잡기 특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견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다른 강의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불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견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는 게 그래도 소송 절차에서의 나름 어떻다? 또 제도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 왔겠죠? 그걸 준비해 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걸 준비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교환을 이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강의를 하라 그런다면 이거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 서면이죠. 준비 서면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문서를 통해서. 자, 1번에 가번. 준비 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 앞서 미리 상대방에게 변론의 내용을 예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서 공격 방어 방법 및 상대방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로 치면 답변서에 얘기가 하나 둘씩 써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고의 소장이에요. 특히 원인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네 가지라고 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에 하나 둘씩 격파하실 거예요. 1에 대한 답변. 마찬가지죠. 2에 대한 답변. 3에 대한 답변, 4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가 됐을 때에도 이런 걸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죠.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 어떠한 소송을 제출했고 그리고 피고가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답변서 내용으로 쭉 써져 있겠죠? 그리고 드리는 질문 하나,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죠.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당부를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또 민법적 지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뭘 공부하는 거냐? 진짜 말 그대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답변서 그 자체입니다. 어떻다? 여기서 예고했던 것들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래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가번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서면으로 공격 방어 방법 및 상대방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재한 것을 말하며 이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예상 밖의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불이의 타격을 입게 되는 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아, 이건 불이타다,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도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요, 어쨌든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최고 이념으로 일단 잡아요. 법적 안정성을 최고 이념으로 잡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이 모여서 그 상식 중의 상식들을 또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는 규범체계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의 약속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법적 안정성은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법적 안정성을 흔들리려면 진짜 그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외가 나오려면 엄청난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법적 안정성도 중요했지만 구체적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야, 미안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법조문 체계가 원칙, 예외, 본문, 단서, 전단, 후단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또 예견치 못했던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예상 밖의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뭐다?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번입니다. 이러한 준비 서면은 변론의 준비를 위한 것이고 변론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 자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적은 내용을 소송 자료로 하는데 변론기에서 말로 진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변론에서의 소송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가 민법적으로는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소송에 들어와서는 소송 행위란 걸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법률 행위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가번 보세요.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 자료를 공격 방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 자료를 자, 방어 방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분들 역할 나오잖아요. 자, 이분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공격이고요. 자, 그리고 방어입니다. 이걸 이제 하시라는 거죠. 어디서? 변론에서. 어떻게? 말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번 가봅니다. 공격 방어 방법 내용을 본다면 원고는 먼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청구원인과 다르면서 청구원인과 양립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청구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자, 배척하는 주장을 할 거고요. 자, 이에 원고가 다시 항변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의 항변과 양립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항변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배척할 수 있는 바로 재항변을 하게 된다. 이 관련된 로직이 그래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소멸시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소멸시효를 좋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로직을 보면 원고가 청구를 하겠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을 하거나 내지는 완성되었다면 너 이거 시효익 포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 마지막에 봤던 거 이제 딱 얘기하겠네요. 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항변은 미안한데 권리 남용이야 등등. 그렇죠. 치고 받는 싸움이 소멸시효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로직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로직을. 자, 그 다음에 꺽쇠 3번입니다. 변론 준비 절차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변론기일의 예외 현상이거든요. 가번 보시면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고요. 이런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는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나번 변론 준비 절차에서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표현 나왔네요. 조정. 또한 화해 공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사적 자치입니다. 너희들끼리 좀 먼저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신분 영역에서는 조정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죠. 이혼할 때나 이럴 때. 자, 그리고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하여 쟁점이 정리되면 소송 승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 법원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에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당사자들 분들께서 이제 싫대요. 법원의 역할이 보세요. 나왔죠. 권고적 권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할 거고 이분들의 역할은 자, 심리입니다. 심리. 근데 이 심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심리의 기준.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앞서 봤던 변론 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원칙. 뭐 말로 하시라 이런 것 등등등. 자, 보겠습니다. 1번. 절차는 원고에 의한 심리 판단 대상의 제시. 바로 본안의 신청. 원고 피고에 의한 주장. 그리고 원고 피고에 대한 증명 끊고 이제 법원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판결 판단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여기서 본안의 신청은 주장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주장은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이분들은 각각 이제 주장이란 말을 할 거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 증명을 할 겁니다. 민법의 이제 교재들을 보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법적 교재를 보실 건데 주장 앞에 있고 증명이죠. 주장점 증명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장자가 증명하시는 거죠. 주장자가. 자, 그 중에 이제 일단 2번의 자백입니다. 이제 요 개념이 중요한데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 없는 사실이랍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법원이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뒤에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삼으시면 됩니다. 즉 이분들이 주장 증명을 통해서 다투는 것들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분들끼리 이미 다툼이 없대요. 다툼이 없는 건 그대로 그냥 재판 자료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뒤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는 적극적으로 당사자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과 한쪽의 주장 사실을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데 지나지 않는 자백 간주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실 때 이제 공격 방어 방법을 보는데요. 자, 바로 3번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틀어지는데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보세요. 자, 양갈로 2번 예상되는 항변의 구체적인 유형은 토탈 3가지입니다. 권리 장애죠. 원고 청구하는 권리에 장애가 있답니다. 반대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 멸각이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소멸시키고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각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불에 소각시킨다. 소각장에 가서 데워버려라. 마찬가지고 마지막 권리 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장멸저 이 3가지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민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장애항변. 권리 근거 규정에 기한 자 권리 발생을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의사능력의 흠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통정어의 표시 원시적 불능 무효입니다. 자, 근데 권리 멸각 항변 보세요. 밑줄 처리된 부분 일단 발생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됐는갑다.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는갑다.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가 일단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를 없애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변제, 상계, 면제, 경계, 소멸시효의 완성. 그래서 변제와 상계와 소멸시효 항변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권리 저지 항변에서는 그 유명한 밑에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바로 영기적 항변권이었죠.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인도 거절 권능이었습니다. 인도 거절 권능.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걸 조금 더 민법적인 트렌드로 바꾼다 그러면요. 피고 입장에서는 2가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이 원고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권리 자체를 발생케 한 계약 자체를 지금 어떻게든 빠그라뜨리고 싶은 거죠. 자, 피고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해제, 무효, 그리고 취소입니다. 민법에서는 해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자, 근데 이것 자체를 실효를 못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권리가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 권리 자체 여기에 이제 항변이 진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거 중심의 학습을 지금부터는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소멸시효, 변제, 상계. 이렇게가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그래서 굳이 장애라든지 멸각이라든지 저지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계약 자체를 빠그러뜨려야지. 계약을 빠그러뜨리지 못했으면 권리 자체를 빠그러뜨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3페이지 양글로 2번입니다. 이제 이분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가번? 피고의 방어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변이 주장되고 있는 경우에 끊고. 자, 다시 한번. 원고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여러 개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대응할 만한 여러 개의 방패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뒤에 일반적으로 각 항변은 선택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 법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뒤에 보세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하여는 그 실체법상 논리적 순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순서로 심리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최종 결론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걸 가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이유를 받아들여서 인용시켜주면 되고요. 아무거나 이유를 항변을 받아들여서 이유를 원고 청구를 배척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번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예요. 바로 상계입니다. 나번. 자, 그러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판단 이유 중 판단이라도 기판력이 있고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자, 피고에게 반대 채권의 실권이라고 하는 것. 맞죠? 상계라는 건 어때요? 피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어놓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서로 계산하자. 상계라는 말 자체가 서로 계산해서 없애자. 원고 채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고 채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뒤에 실권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제출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증거조사에 의하여 소구채권, 소송으로 구하는 채권 존재를 확정한 뒤 상계에 대해서 심리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상계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마디 나오는 거죠. 만약 이런 기준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 심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제 바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질문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차근차근 다시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 유형, 우리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 가장 스탠다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법원의 판결. 자, 그리고 이미 이런 걸 통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답니다. 소각하든 청구 인용이든 청구 기각이든 나왔답니다. 법원 판결의 적법성.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물어본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된다? 민사소송 전반적인 이 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절차마다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걸 잘 이행했느냐를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상의 잘못은 없을까?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특히 가끔가다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요거 물어볼 때요. 판결 말고요. 판결 전 단계를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여기서 취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소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대요. 그럼 법원이 취해야 되는 조치는 뭐예요? 그쵸? 소장 보정 명령이죠. 판결이 아니죠. 이런 것도 질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법원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법원이 조치를 취해줬으니까 응당 거기에 대응하는 누구? 그쵸?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보정 명령을 해왔으니까, 소장보정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제대로 다시 한번 소장을 기재하고 작성을 해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이걸 불이행했을 경우 그때 이제 이렇게 띠로링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소장 각하 명령이죠.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민사소송법엔 필요해요. 즉 민법적인 질문이 법원의 판단은 법률관계 논해봐라 주장의 당부는 이랬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는요. 여기 좀 포커스를 두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치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 전반 흐름에서 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소송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